여기 보이는 이 여성은 엄마로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분이었지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에 책임이 의심되는 남자는 유죄라면 괴물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그 남성이 시카고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을 수시간 동안 고문했다고 밝혔으며 그 공격은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올해만 해도 이 용의자가 이 피해자를 해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앤크라임과 선보이는 온 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파트너 모건앤모건 덕분입니다. 온 더 케이스가 유튜브 최고의 실화, 범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건앤모건이 35년 넘게 미국 최대의 상해 전문 로펌인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싸우며 고객들에게 3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냈고 이는 실적이 증명합니다.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전국 100개 사무실에 있는 모건앤모건은 마치 강력한 군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팀은 고객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모든 로펌이 같지 않습니다. 잘못된 로펌 선택은 시작 전에 패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상 시 모건앤모건을 확인해보세요. 승소시에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forthepeople.com/OTC에서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세요. 시작 전에 이 이야기에 강한 트리거 경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매우 말하기 힘들며 용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용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가장 최근의 폭력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끔찍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토르빅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카고 외곽 메디스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사망 소식에 소셜미디어에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내용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매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직장에 따뜻함과 에너지, 배려를 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에 합류한 것을 좋아했고 우리도 그녀와 함께 기뻤습니다. 그녀는 고객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동료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CBS 시카고에 따르면 캐서린은 12살 아들을 두고 떠났으며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검찰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하는 남성에게서 가정폭력을 겪은 생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그녀가 약 10년 동안 교제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30일 일리노이주 샴버그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시카고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국은 밤 9시 20분쯤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캐서린 토르빅의 안부를 확인하려 방문했습니다. 전화한 이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외상의 흔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그녀의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56세의 케빈 모디키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고에서 그가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 교제했으나 CBS 시카고에 따르면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케빈 모디키에 대해 가중가정 폭행 혐의로 미집행 체포영장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은 그가 몇 달 전에 캐서린 토르빅에게 저질렀다고 알려진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디키는 3월에 그녀를 입원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디키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캐서린 토르빅에게 최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들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지역 언론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경찰이 모디키를 집에서 발견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녹음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에 담긴 내용은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줄 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디키가 토르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약 7시간 동안 그녀를 고문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CBS에 따르면 이 녹음에서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중에 모디키가 이제 파티 시간이다 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법집행기관은 이 녹음이 새벽 2시쯤 시작되어 오전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WGN은 그 녹음의 마지막 4분 동안 토르빅이 목이 졸려 사망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모디키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캐서린 토르빅의 죽음 직전의 끔찍한 순간에 그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과거 폭력 의혹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곧 오픈 예정이며 그랜드 오프닝은 1월 말 또는 2월 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의 스파 그랜드 오프닝에서 케빈 모디키가 찍힌 유튜브 영상입니다. 모디키에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형제가 있습니다. 2017년에 케빈은 그의 형제가 시카고 지역에 모디키 매드스파라는 메디컬 스파를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2021년 8월 페이스북에서 케빈이 방문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케빈과 현재는 멀어진 그의 형제이자 사업 파트너 사이의 소송입니다. 이제 이 소송에서 캐서린도 실제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 소송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케빈의 형제는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는 케빈이 시카고 지역의 매드스파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케빈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그들의 매드스파 자금 중 거의 50만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소송에서는 두 형제가 비싼 클래식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것을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진행되는 방식은 케빈이 돈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사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빈이 그 차들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해요. 케빈은 또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험을 이용해 11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케빈의 형제가 그를 추궁했을 때 케빈은 형제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그의 형제는 케빈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케빈은 시카고 매드스파 매니저직에서도 해고됐습니다. 그 스파는 2022년쯤 문을 닫은 듯합니다. 이제 여기서 캐서린이 소송에서 언급됩니다. 캐서린은 케빈이 이런 수상한 차량 구매 중 하나를 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2021년 2월에 그들은 브라운즈빌, 텍사스까지 차를 사러 갔고 그 차량 가격은 8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서린이 실제로 이 사건에서 증언을 했다고 언급되는데 그녀는 케빈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부르는 돈으로 이런 비싼 차들을 샀고 그 차량들이 케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서린은 케빈이 형제가 돈을 안 보내자 좌절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케빈의 형제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케빈이 올해까지도 그 판결에 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케빈 모디키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그는 이제 캐서린 토르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디키는 녹음에서 캐서린이 자신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지만 캐서린은 부인합니다. 캐서린이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쳤으나 모디키는 계속했다고 합니다. CBS에 따르면 캐서린은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덕트 테이프로 묶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날 무렵 모디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CBS에 따르면 토르빅이 언젠가 모디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영상 진술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3월 12일 그를 중범죄로 고소했고 이 일로 매우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그 12일에는 케빈 모디키의 공격을 당한 뒤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모디키와 토르빅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디키는 구금 중입니다. 그는 1급 살인과 가중 성폭행 혐의 3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5월 23일에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 시카고 경찰청 퇴직 형사 지휘관 윌 스빌라르가 함께합니다. 제가 본 시카고의 WBBM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캐서린 토르빅과 관련된 3월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케빈 모디키에 대한 체포영장이 계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가 3월에 그녀를 폭행했다면 경찰이 가중가정 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던 건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직도 풀려나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와 가까이 있어 그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나요? 네, 보류 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음, 그들이 그녀를 인터뷰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학대의 증거가 보이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고소를 요청하지 않아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류 중은 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그를 못 찾아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저도 그들이 거기서 정확히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녹음 파일과 경찰에 따르면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폭력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도에 따르면 대략 10년 정도 함께한 사이였다고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그날 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느 정도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신체적 폭력의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도록 하거나 그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면 경찰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호명령 같은 것이 있나요? 그녀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나요? 그가 정해진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저희가 보호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끝나는 가정폭력의 패턴은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인 이유든 감정적인 이유든 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선 경찰관으로서 보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보호 명령이 내려져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희는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봤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거나 일직선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기복이 심하고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음성 녹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사람으로서 저도 이 사건의 세부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묻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남자에게 7시간 동안 그런 일을 당했다고에 대해 들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 소녀가 7시간 동안 겪었을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일부러 녹음한 건가요? 정말 이건 너무 정말 역겹네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이 그 모든 걸 겪어야 했던 그 소녀를 생각하면 아픕니다. 상황이 어떻든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갔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녀의 인생 마지막 시간들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녹음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휴대폰이 켜져 있거나 뭔가가 우연히 켜져 있어서 우연히 녹음된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도적이었다면 이 남자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4월 30일 저녁 9시 20분에 경찰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캐서린 토로백 소식을 못 들어 이 주소로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케빈 모데스키는 차고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그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혐의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아마도 이해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려면 다음에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해도 이제 오디오 녹음이 있으니 이 사건 해결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 살인사건 수사와 똑같아요. 현장을 조사해야 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해야 하죠.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오디오 녹음을 발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을 처리하고 용의자를 구치소로 데려가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 다음 사건의 진행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 오디오도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 밖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샘플과 그녀의 손톱 및 채취물도 채취할 겁니다. 학대나 강간 살인 사건에서 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이 사건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녹음은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그건 오디오 녹음이고 비디오는 아닙니다. 비디오였다면 더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수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른 살인 사건처럼 혐의를 차근차근 입증해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분명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명확해 보여도 법정에선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어려움을 주나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디오 녹음 파일이 있어도요. 이 사건을 유죄 판결로 이끌기 위해 오디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때 어떤 한계점이 있나요? 누군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누군가는 저건 제 딸이에요. 저건 제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야 하죠. 누군가는 나와서 그게 누구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변호인 측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목소리가 제 의뢰인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그게 한 부분이고 그들은 심리 상태도 언급할 겁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가 심신미약이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했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들은 이 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그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들이 쓸 수 있는 변호 전략입니다. 잘해보시죠. 왜냐하면 검사가 수년간 이어진 학대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설령 그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이 사건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사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그 녹음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해요. 이게 사형이 아니면 사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로서 저는 이 사건을 기소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이 소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번엔 그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뭐가 이 사람에게 억지력이 되겠어요? 100명입니다.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과거를 조금 파고 들어갔는데 적어도 한때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머그샷에서 보이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건을 조사할 때 이 두 사람의 관계 이력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국 4월 30일 그 음성 녹음에서 들을 수 있는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글쎄요, 우리 입장이나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어땠든 이 소녀가 고통을 겪은 마지막 7시간 동안 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 측이 무엇을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차이를 만듭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이 경우에는 관계를 둘러싼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경력에서 이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 가해자가 이전에 경찰과 접촉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 중 일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비판도 많죠.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이긴 하지만 개비 페티토 사건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 바디캠 영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경찰에 대한 큰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신고와 같은 상황에 얼마나 자주 출동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더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돌아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는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나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집에 갔지만 그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이 꽤 명확해졌어요. 학대의 증거가 보이면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해자를 데려가야 합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명확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순찰 경찰로 일할 때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땐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죠. 형 집에 데려다 줄게요. 어머니 집에 데려다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학대가 보이면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을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더 힘써야 합니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게 바로 그리고 경찰의 이전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이런 거죠. 캐서린 토르빅이 3월 12일에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케빈 모디키가 그녀를 폭행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CBS 뉴스에 따르면 그녀가 경찰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언젠가 그가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된다고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 볼 때 이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거나 아직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보호 명령은 어떻게 됐나요? 보호 명령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 경찰에게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제공하거든요. 분명히 그녀가 7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면 전화를 걸 수 없었겠죠. 하지만 보호 명령이 접수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출동할 때면 항상 묻죠. 가정폭력 전력이 있나요? 네, 이 집에서 4번째나 5배서 신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지역에 새로 배치된 경찰이라도 현장에 들어갈 때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정보가 반드시 당신에게 전달되어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명령 유무를 알고 싶어요. 그게 경찰이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호 명령이 있어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이 발생하는 다른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보호 명령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막는 데 있어서요. 법적으로 가정폭행으로 체포됐다고 해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그런 일을 하려 했다면 그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제 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 말은 글쎄요,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보호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게 있다는 건 분명 도움이 되긴 하죠. 적어도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건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해자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이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에요. 오디오 녹음의 세부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몇 초마다 들어야 하고 기록해야 하는 형사나 수사관들도 생각해야 하죠. 이런 일은 평생 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일은 잊기 어렵죠. 종이로 읽는 것도 힘듭니다. 시카고 경찰국 은퇴형사 지휘관 윌슨 V. 라시와 함께했습니다. 롱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가기 전에 화면에 이것을 띄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꼭 안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면 전국 가정폭력 한라인 1800-799-4AUAP로 전화하시거나 88,788로 스타트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라인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됩니다.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했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카에서도 스트리밍 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